45년이라는 세월을 바다의 이정표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배들의 길을 밝혀왔지만 노년에 접어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안개였어요. 기억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가장 믿었던 이들은 아버지를 지워야 할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등대 숙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순간 그는 인생의 마지막 항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위험한 등반을 시작합니다. 과연 수평선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석규입니다. 동해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45년을 등대지기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그만 쉴 때가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나에게 이 등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져도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길을 잃은 배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고 믿으며 평생을 바쳐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제 머릿속에도 지우지 못한 안개가 자꾸만 끼어듭니다. 방금 먹은 밥상도 제 앞에 앉아있는 아들놈의 얼굴도 가끔은 남의 일처럼 가물가물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등대 계단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립니다. 그것만이 내가 아직 이곳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지막 항해는 어쩌면 나 자신을 잃어가는 이 안개 속에서 내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몸은 여전히 45년의 관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낡은 등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지만 이 차가운 철제 계단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아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옥상 난간에 서서 품 안에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바닷바람에 해질 대로 해진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그 천 조각을 먼 바다를 향해 흔듭니다. 하나, 둘, 셋. 일정한 간격으로 3번. 마을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나를 보며 미친 노인의 아침 체조라고 수군대곤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건 나만이 아는, 그리고 저 바다 너머 누군가와 맺은 엄숙한 교신이니까요. 등대 바로 옆 사택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내 앞에 앉아 국밥을 넘기고 있더군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안방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내 물음에 남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한진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코끝이나 눈매가 사뭇 닮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 안개는 금세 그 얼굴을 흐릿하게 지워버리죠. 저는 대답 대신 묵묵히 밥그릇만 비웠습니다. 아들은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거실로 나가 스마트폰을 귀에 댔습니다. 제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네, 사장님. 위치는 말할 것도 없죠. 절벽 끝이라 뷰 하나는 최고입니다. 카페 부지로 쓰기엔 이만한 데가 없어요. 노인네 설득은 거의 다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핥혔습니다. 아들은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국가에서 주는 연금 확인 서류예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아들을 믿고 인감을 건넸습니다. 내 평생 자식놈 고생 안 시키려고 그 거친 바다에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설마 자식이 애비 뒤통수를 치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가져간 서류 더미 밑바닥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과 성년 후견인 신청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도장을 찍고 난 후에도 저는 자꾸만 창밖 등대 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이 땅과 등대가 조금씩 제 손을 떠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등대에 오르려던 날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뜬 저는 몸에 밴 습관을 따라 등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늘 저를 반겨주던 등대 철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낡은 자물쇠는 간대었고 번쩍거리는 새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어요. 제 분신과도 같은 등대 열쇠를 아무리 구멍에 밀어 넣어도 헛돌기만 했습니다. 이게 왜 안 열리는 거야? 누가 여기다 이런 거 채워둔 거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제 심장이 잠긴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뒤를 쫓아온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시층에서 위험하다고 폐쇄 조치 내렸잖아요. 이제 여기 못 올라가신다니까요? 아들의 말은 차가웠고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어제까지도 올라갔는데 누가 감히 여길 폐쇄해? 저 너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저는 울부짖으며 철문을 흔들었지만 아들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억지로 사택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방 안으로 쫓겨 들어온 저는 창가에 놓인 낡은 망원경에 매달렸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저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마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런 먼지 쌓인 고물은 왜 자꾸 끼고 사세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다 내다 버려야겠네. 아들이 망원경을 낚아채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렌즈가 박살이 났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손으로 주우려다 날카로운 유리 아래 손가락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아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진짜 애처럼 왜 이래요 정말.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아들의 고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꼭 쥔 채 바닥에 떨어진 렌즈 조각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깨진 조각 너머로 수평선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오직 저만이 포착할 수 있는 그 신호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 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뒤
식탁에서 챙겨온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제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튼튼한 걸쇠로 잠겨 있었고, 거실 천장에는 시커먼 CCTV 카메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감시받는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창살 같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저 멀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손수건을 흔들 수조차 없는 이 방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바닥을 유리창에 비비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의 불빛이 제 눈물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아서 저는 밤새 창밖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저를 가두려는 아들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렇게 긴 밤을 건댔어요.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이었습니다. 운 좋게 느슨해진 방문 틈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무심코 그 곁을 지나치려다 봉투 입구로 삐져나온 익숙한 가죽 모서리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자 제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해온 낡은 등대 일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가장 깊숙한 곳, 흙탕물이 잔뜩 묻은 비늘 사이로 40년 전 바다로 떠난 아내의 유골함 사진이 보였어요. 제 인생이 전부이자 이 등대를 떠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진흙 묻은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런 곳에 두게 했네. 일지 갈피마다 끼워져 있던 빛바랜 메모들, 수평선 넘어 3번의 빚은 우리의 약속이라 적힌 글귀들이 빗바람에 흩날렸어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제 눈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몇 장들이 들어왔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커다랗게 찍힌 붉은 인감도장과 매매 계약금 영수증이라는 글자는 제 심장을 깨뚫기에 충분했어요. 옆에는 요양원 강제 입원 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사택을 카페 부지로 팔아넘길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 도어락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아내의 사진을 내밀며 아들의 앞을 막아 세웠지요. 진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 엄마 사진을 내 일기장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 제 침에 아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차 타는 듯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사진을 뺏어버렸어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죽은 엄마 사진 밥 먹여줘요? 이 집 팔아야 저도 살고 아버지도 좋은 병원 가시는 거예요. 아들은 제 눈앞에서 아내의 사진을 반으로 찢어 바닥에 던졌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기력 없는 노인의 손길은 아들에게 타격조차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들의 밀침에 저는 뒤로 넘어져 딱딱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치매 노인 수발드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요. 내일 아침 일찍 차 오기로 했으니까 짐이나 싸두세요. 아니, 가져갈 것도 없겠네. 아들은 냉정하게 제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건처럼 실려갈 수는 없었어요. 제 존엄의 불꽃을 끄는 것은 오직 저 자신뿐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였습니다. 집을 삼킬 듯 몰아치는 빗바람 소리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지워버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품 안에서 낮에 몰래 챙겨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냈던 망원경의 렌즈 조각이었어요. 날카로운 유리 단면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렌즈 조각을 방문 틈새로 밀어넣고 걸쇠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여기서 멈추면 제 인생 양로는 영영 요양원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끝날 터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어요. 폭풍우는 매서웠습니다. 등대로 향하는 길은 진흙탕이 되어 발을 묶었고 거친 바람은 노인의 마른 몸을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밀어낼 듯 사나웠죠. 등대 전문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새로 채워둔 번쩍이는 자물쇠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큼지막한 골맹이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 등대다. 내 인생이야. 니까짓게 감히 누굴 가둬.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몇 번이나 빗나간 끝에 빗바람에 헐거워졌던 새 자물쇠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등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눈앞에는 100개가 훨씬 넘는 나선형 계단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무릎 관절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차가운 철제 난간을 움켜쥐고 한 계단 한 계단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잠에서 깬 아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등대 밑까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위험하다고요. 아들의 다급한 외침이 등대벽을 타고 울려 퍼졌지만 저는 대답 대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꼭대기 제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제어실 안은 적막했어요. 아들이 이미 전력을 차단해버린 탓에 밤바다의 길잡이가 되어주던 거대한 등대 전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비에 젖어 가물거리는 수동 랜턴을 꺼냈어요. 건전지가 다 되어가는지 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지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손으로 랜턴을 꽉 쥐고 칠흑 같은 수평선을 향해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아직 내 불안 안 꺼졌어. 나 좀 봐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는 집어 삼킬 듯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지요. 빗줄기는 제 얼굴을 때리고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빛이 꺼지는 순간 제 존재도 세상에서 영영 지워질 것만 같아 저는 울면서 계속해서 랜턴을 흔들었어요. 아들은 밑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먼 나라의 언어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항해는 이제 막 폭풍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어요. 등대에 꼭대기 제어실 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뒤쫓아온 아들이 잠긴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거기 아무도 없다고요. 엄마 죽은 지가 언젠데 이 고생을 해요. 저건 그냥 번개고 착시라고요. 아들의 비웃음이 빗줄기에 섞여 제 고막을 때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물거리는 랜턴을 준 제 손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눈 많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수평선 너머 변한 척 지나갈 수 없는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아주 강렬하고 푸르스름한 성광이 어둠을 찢고 솟아올랐습니다. 정확히 제 랜턴 신호에 화답하듯 일정한 간격을 둔 그 빛은 3번을 연달아 깜빡했어요.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 제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아들의 발처럼 번개도 고기잡이배 서치라이트도 아니었어요. 40년 전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지며 저와 맺었던 아내의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생전 우리가 매일 밤 등대 위에서 주고받던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엄숙한 안부였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그 밑의 규칙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어요. 뭐야? 저게 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빛이? 아들에게는 기괴한 자연 현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생명의 빛이었지요. 저는 비로소 아들이 아닌 수평선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돌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고 제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요양원 입원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 했던 그 오만한 종이 조각들을 저는 거센 바닷바람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하얀 서류들이 갈매기 날개처럼 달리며 어두운 바다 밑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이 등대에 불을 끄는 건 오직 나뿐이야. 저는 등대 난간을 꽉 잡고 생애 처음으로 막혔던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비록 제 기억은 모래알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내일이면 아들의 얼굴조차 다시 잊어버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차가운 등대 계단의 촉감과 저 수평선 너머에서 응답한 빛의 온기만큼은 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구급차가 사택 마당에 도착했을 때 등대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거친 바람에 꼿꼿하게 묶인 제 수평선을 향해 펄럭이는 낡은 하얀 손수건 한 장만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혹은 길 잃은 영혼들을 여전히 안내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안개 속이 아니라 저 눈부신 수평선 너머로 자유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저를 짐이라 부르는 이도 제 인생을 팔아 넘기려는 이도 없으니까요. 오직 저를 기다려준 불빛과 그동안 지켜온 등대지기의 명예만이 파도 소리와 함께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석규 샤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